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천안학 강좌 2교시를 진행하겠습니다. 1교시에 조선시대의 천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워낙 많은 주제이다 보니까 그걸 다 할 수 없어서 조선시대의 도로, 그 다음에 교통의 중획적인 역할을 했던 천안 삼거리에 대해서 1교시 하고 2교시에는 천안의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물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중에 임진왜란 당시에 요 분입니다. 김시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경상도 진주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진주성 아실 것이고, 진주의 접시, 진주의 논계라고 하는 의기, 의로운 기생이라고 하는 의기도 아실 텐데, 그 진주 대첩을 승리를 이끌었던 김시민, 그분이 천안 출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2교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김시민이라고 하는 천안 출신 인물과 그 다음에 그가 임진왜란 당시에 승리를 이끌었던 진주대첩을 통해서 그의 그 승리 요인,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접근해보는 방법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충무공이라고 한다면 요 분만 생각하시죠. 충무공 이순신 그러지요. 근데 조선시대 충무공이라고 하는 충무라고 하는 시호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많습니다. 자, 충무공 아산 출신 인물이고요. 김시민 천안 출신 인물입니다. 요 천안과 아산에 김충무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 유명한 두 사람이 천안과 아산 출신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김시민 장군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시민 장군 표준 영정인데 잠깐 한번 앞에 가볼까요? 1554년에 태어나서 1592년에 돌아가십니다. 몇 살입니까? 그렇죠. 38살에 돌아가셔요.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태어나서 1598년 노량해전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한 54세 정도 훨씬 짧은 인생을 사시고 가십니다. 충북 괴산에 가면 충민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에 모셔져 있는 김시민 장군 표준 영정입니다. 진주에 가면 김시민 장군 동상이 이렇게 어, 진주성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천안에 아까 1교시 했던 삼거리 공원 맞은편 천안박물관 바로 옆에 김시민 장군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천안의 인물이니까 진주대첩을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진주성에 동상도 있고 천안 출신 인물이니까 천안에도 동상이 있는 거죠. 진주대첩 기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을 동원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분은 이제 김시민 장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린 거죠.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김시민 장군 말씀하신 내용, 그 어록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겸 진주 목사에 있었던 김시민, 진주대첩에서 나는 충의를 맹세하고 진주성을 지켜 국가중흥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니 힘을 합쳐 싸우면 천만의 섬 오랑캐인들 무엇이 두려우랴. 나를 따르는 자 살 것이고 도망하는 자 죽을 것이니 감히 도망한 자는 내가 목을 베버리라. 나의 엄지는 이미 활을 너무 많이 써서 떨어져 나왔고 식지와 장지로 활을 당기다 남은 세 손가락마저 떨어질 때까지 싸우겠노라. 이 장수가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나를 따르는 병사들 나와 함께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한번 왜군을 물리쳐보자. 이게 지금 그 어록입니다. 1554년에서 1592년까지 천안시 병천면입니다. 병천면 가전.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천에 순대거리 거기서 조금만 그 병천에 순대거리에서 조금 넘어가면 유관순 열사 사후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 반대편에 유관순 열사 사후 있는 반대편에 김지민 장군 탄생지 가전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난세의
별이 난다고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별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역사의 고비 때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번쩍거렸습니다. 신라 삼국 통일, 후삼국 통일, 고려 무신정변, 여말선초, 왕조교체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도 많은 별들이 태어났고 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별 반짝거리면서 별빛을 내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많은 별들이 국가의 혼란 상황에 빛을 발휘하면서 나라와 위기에 빠진 나라와 곤궁에 파탄에 빠져버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천체운행의 기준점이 되었던 북극성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별들 중에 오늘 우리는 천안학에서 조선시대의 천안 중에 처산의 인물 중에 오늘 제가 이교시의 김지민을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멀리서 본 진주성 모습입니다.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뭐 갈 때마다 이제 늘 느낌은 새롭습니다만 아까 제가 일교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행을 한번 다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요즘 제가 동그라미 친 이거 보이시죠? 진주성 강가에 있습니다. 바위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암이라고 그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논개라고 하는 기생이 외병 장구수를 끌어안고 투신합니다. 아무튼 뭐 어려운 일들이죠. 자, 진주성은 왜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후방에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호남의 군사들을 제압해야 되고 이 호남에서 지금 일본에 저항하는 이 군사도 제압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가 호남에 있잖아요. 호남 지역을 장악을 해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량민을 원만하게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을 장악해야 되는데 호남을 반드시 자신들의 손아귀로 넣어야 되는데 거기로 가는 교두부가 어디냐면은 진주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주성을 치고 넘어가야 호남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지만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호남을 보전해야지만이 왜군을 격퇴시킬 수 있다. 그 넘어가는 그 길목에 해당되는 것이 실제로 왜군은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바다로 호남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닷길에서 누구한테 맡기냐면 이순신 장군한테 맡겨요. 그게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입니다. 육지로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진주성에서 막혀요. 오늘의 주인공 김지민 장군을 통해서 막힙니다. 이미 서울로 북상했던 왜군들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면서 호남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호남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어디냐면 금산이거든요. 금산에 배나무가 많이 있는 언덕이라서 이치라고 하는데 이치를 통해서 호남으로 들어가려는데 이치 대첩에서 권율 장군한테 막힙니다. 위에 올라갔던 왜군이 금산에서 막히고 남해에서 바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산 대첩에서 막히고 남쪽 육지를 통해 들어가려고 하다가 진주에서 막힙니다. 결국 호남이 보전이 돼요.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진주성이 가지는 의미예요.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첨이다. 이거 뱀사자인데요. 뱀을 쏴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거고요.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위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비석이 충무공 김시민 장군 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안동김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명이 충무라고 하는 시호를 받는데 그 중에 김시민 장군이고 1554년에 어디서? 천원군 아까 우리가 천안에 연영할 때 천원군이 천안하고 합해졌다고 그랬잖아요. 목천현 지금은 병천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병천면 가전리 잣반마을에서 김충갑 아버지 홍창희 씨 엄마 사이에서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여기 지금 이게 거북기자인데요. 구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김충갑의 호가 구함인데 방금 오셨던 거예요. 요거. 이게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요 모양을 보고서 이제 호를 구함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위인전을 읽어보면은 공통점이 발견되지요. 그래요. 어려서부터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는요 어려서부터 총기가 이게 총 뭐 천재성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다 그래요. 총명하고 기골이 장대했고 언제나 대장 노릇을 했다 그러고 리더십이 뛰어났고 마을 냇가에 출몰했던 이무기를 제거했고 아까 그 사사자가 그거예요. 요 이무기 뱀도 아닌 것이 어떤 뭐 뱀같이 하는 걸 관직에 나가서는 권력에 영합하려고 하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불의에 타협하지 않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바는 반드시 적극 추진하고 합리적인 안일이 아니라 한다면 관직조차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낙향할 정도로 아주 정의에 불타올랐다. 처음에는 문과를 준비해. 이순신 장관도 똑같아요. 문과를 준비하다가 나중에 무과로 바꿨습니다. 학문도 즐겼고 무사수의 기질도 강했고 말타기 활속에 병정놀이에 관심이 컸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병정놀이 하면 꼭 대장 역할을 했다고 하고 문과보다 무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결국 1578년에 무과에 급제해서 무신으로 나갑니다. 관직에 나갔어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으면 그냥 내팽개 펼쳐버렸다고 했잖아요. 훈련은 판관 시절에 병조판사 지금 말한다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기가 녹슬고 군인의 기강이 해해집니다. 이대로 그대로 두면 국가에 변란이 생기더라도 속수무책입니다. 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답. 태평성대의 군기를 보수하고 훈련을 강화하니 올바른 정신인가? 망언이다. 종사품의 김시민 장군의 질문에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관두겠습니다. 사표 집어던져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다가 1583년에 밑한계가 난리를 일으켰을 때 이때 다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요거지요. 공적인 건 먼저 선공 후사 먼저 공적인 것 나중에 사적인 것. 그러니까 공적인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분이 김시민 장군이다 하는 얘기죠. 자, 진주대첩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1592년 10월 5일부터 10일간 10일까지 6일간입니다. 1592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3,000명 정도 되는 진주성 안에 군인과 백성들이 3만 명도 넘는 왜군과 맞서 싸워서 이겨요. 1592년 10월달 얘기입니다. 임진왜란이 발생되는 것이 1592년 4월달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진주대첩이 벌어지는데 3만의 왜군을 3천의 진주성민이 김치민의 지휘하에 막아냈단 말입니다. 임진왜란을 이겼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반드시 복수해라. 철저하게 응징하라. 명을 내려서 1593년 6월 달에 한 8개월 뒤에 2차 진주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다 죽습니다. 몰살해버려요. 그래서 진주대첩은 두 번에 걸쳐 벌어지는데 그중에 김지민 장군이 주도했던 것이 1차 진주대첩입니다. 1차 진주대첩 때의 승리를 이끌고서 그때 순국하십니다. 자, 진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우도의 큰 도시였었고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진주였었고 호남을 방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진주였더랬습니다. 경상우도. 자, 이 경상우도, 경상다도 이런 말이 잘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서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 밑에 남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봤을 때 경상우도 하면은 그러니까 왼쪽이 포항 쪽이라고 한다면 그쪽은 경상좌도가 되는 거고 이쪽 진주 쪽이 되면 경상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산 쪽이 경상좌도라고 한다면 부산 진주 쪽이 경상우도가 되는 거고 서울에서 봤을 때
전라도 쪽을 보는데, 호남을 보는데, 목포 쪽을 보게 되면은 전라 우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진주 쪽으로 보게 되면 전라 좌도가 되는 거죠. 그래,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가 됐을 때, 그 여수 쪽이 되는 거거든. 전라 좌수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상우도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 진주. 진주가 없으면 호남도 없고, 호남이 무너지면 임진왜란 때 나라도 망한다. 용사일기라고 하는 1호라고 하는 학자가 써낸 게 실제로 호남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호남이 넘어가면, 자, 보세요.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일본군이 정말 어마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부산 도착해서 파죽지대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전쟁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병사가 있어야 되고, 병사들이 쓰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요. 군량미가 조달돼요. 계속, 왜 일본에서 바다를 거쳐서 배로 군량미를 수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조선의 침략군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군량미를 조달해야 되는데, 최대 곡창지대가 호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길목에 진주가 있었던 거고, 그 진주에서의 전쟁은 결국 호남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와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진왜란 초기의 전쟁은 한마디로 게임 안 됩니다. 부산에 도착한 왜군이 20일 만에 서울에 도착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걸어서, 부산에서 걸어서 서울까지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못 걸을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20일 안 걸렸대. 응? 우리가 임진왜란 전에 얼마나 국방력이 무심했는지, 준비가 없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유충지 진주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진주에서 판관과 목사를 역임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시민이죠. 진주 판관은 목사 바로 밑에 관직이에요. 그런데 진주에는 토착 세력이 굉장히 강했대요. 이 토착 혼족 세력들의 횡포가, 그러니까 반발 저항이 극심했었는데, 이때 김시민 장군이 판관과 목사로 오면서 공명정대함 덕으로 통치를 해요. 결국 김시민 장군의 진심을 알았던 사람들이 협조하게 되고 결국 군민 화합을 이뤄내게 됩니다. 이게 진주대첩의 승리의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난 처음 임진왜란 터지고 진주대첩 벌어질 때 목사 이경이 지리산으로 가고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판관이었던 김지민 장군이 목사직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 있던 주민들을 돌보고 민심 안정을 도모합니다. 나만 살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여기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성을 복구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그 내부에서 군사를 양성하는 데 노력을 합니다. 자, 왜군이 들어와요. 에이, 이미 임진왜란 1590년 4월 13일 날 부산 도착했던 왜군들이 부산 전투를 비롯한 주변 전투에 이미 조선군을 이겨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진주 숲이 별거 아닐 거다. 이거 뭐 금방 진주도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겠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결국 진주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기가 좌우됩니다. 우리가 통상 임진왜란 3대첩을 한산대첩, 그 다음에 행주대첩, 진대첩이라고 하거든요.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가 진주대첩. 6일 동안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첫날 1592년 10월 5일입니다. 기병 1000여 명이 진주 동쪽을 정탐을 하러 와요. 우리 군사들도 산에 올라서 적의 정세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와, 수만 명이 주둔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진주성 안에 있었던 김시민 장군과 그 휘하의 장병과 그 지역 주민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전을 펴는데 나이든 남녀에게 다 남자 복장을 하고 화살과 탄환도 절대로
명령 없이는 쏘지 마라.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작정 쐈다가는 무기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내 명령을 따르시오라고 합니다. 위장전술, 참 허수아비들 만들어 막 그래요. 허수아비 만들어가지고 성벽에다 세워놓거든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자, 둘째 날 외의 대군이 엄청난 군인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행색과 행태가 정말 기괴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기록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모습 보여요. 금빛 부채를 흔드는 녀석, 뿔가면 쓴 것, 우산을 들고 검광을 토하는 녀석, 헝클어지 머리 가면 쓴 인물, 깃발 뭐 정말 다양한 기괴한 형태로서 왜군이 쳐들어옵니다.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는지. 이것도 이제 왜군이 조선군의 군사 기를 꺾으려고 하는 심리전 중에 하나 있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3개 공격 경대로 1대, 2대, 3대 군대로 해서 진주성을 공격해 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3만 명도 넘는 왜군이 진주성 안에서는 3천도 안 되는데, 이제 요거 이 얘기예요. 3만, 2만. 그때 정확하게 셀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북을리고 포쏘면서 조총 쏘고 말합니다. 유용을 과시하죠. 우리 군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대문짝 등 나무로 몸을 가리고 조총을 사격해 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 군사들도 이 목사는 김지민 목사입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상대에게 심리전을 더 가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곽재우 의병 군대 200여 명이 호응을 하게 되고 홍의 장군이 구원하러 온다 외침이 들리고 이제 우리도 사기가 올라가게 돼. 말 그대로 군, 관, 민, 군인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함께 여기 이제 부녀자들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왜군들도 조선군의 그 반기에 놀랬겠죠. 셋째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부 왜군은 사방에서 노략질하고 민가를 불태워버립니다. 성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진주성 높이까지 쌓아가지고 성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하여튼 다양한 공격을 감행을 해요. 그 다음에 유언비어도 터뜨리죠. 심리전입니다. 서울이 다 무너졌는데 니들이 지켜낼 수 있겠냐? 야, 빨리 나와라. 심리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하죠. 넷째 날 진주성 함락 전략이 세워지는데 수천 개 대나무 사대를 만들어서 올라옵니다.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그 높이 쌓아올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트로이 목마의 지금 표현이 이해되시나 그렇게 하면은 하여튼 높이 만들어서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성 높이처럼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서 자 그때 김시민 목사는 총통으로 산대를 파괴시켜버리고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만큼 그들의 공격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사용했던 통풍, 비격진천회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격진천회, 진료법, 큰 돌, 연기, 농기구, 도끼, 낫,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어버리고 호수아비 만들어서 심리를 이용하고 화살 소모를 아껴라. 대신에 돌로 해라. 결국 진주성과 그 민관군의 기계는 신작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9일 다섯째 날이 됩니다. 다시 공격해 오는데 전혀 동요하잖아요. 그날 밤 적에 납치되었던 소년이 탈출해서 내일 아침 다시 말하면 여섯째 날이죠. 10월 10일 날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래요. 라고 하는 첩보를 주고 그 첩보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만여 명이 동문 공격하고 다른 1만여 명이 북문을 공격하고 하여튼 뭐 본격적으로 이제 여섯째 날 대대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김시민 목사와 진주성민들도 필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다양한 거래요. 불에 달군 쇠를 투척하고 불 붙인 집단을 던지고 끓인 물 던지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성 안에서 왜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지요.
뭐 노약자, 부녀자 전부 압살합니다. 3만의 왜군도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죠. 그잖아요. 워낙 격하게 저항을 하니까 밤새 전투가 동틀 무렵에 서서히 둔화가 됩니다. 결국 장수와 병사가 끼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투지로 이겨낸 거죠. 결국 난공불락, 결국 못 꺾습니다. 완전히 꺾이고 퇴각을 했고 적군의 그 병사들 죽은 것과 말의 시체가 언덕을 이룰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10월 10일 날 끝났던 1차 진주성 전투고 임진왜란 3대 중의 하나입니다. 라는 얘기를 아까 했던 거죠. 진주대첩은 육지전투에서 일본군이 최초로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반드시 10만 명 아니라 뭘 동원하더라도 목을 베어와라 라는 특명을 내릴 정도예요. 그래서 6만여 명이 2차 전두성 전투를 벌일 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8개월 뒤에 벌일 정도로 결국 전쟁을 예견하고 사전에 준비했던 유비무환이죠. 김시민의 충돌정신, 민관군 일제 저항 의지가 일본군의 호남 공략을 조지했고 김지성 대첩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자, 이분이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은 치밀한 일단 대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일본군의 그 군대 편성에 대한 것도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했던 것이고 병력과 무기의 열세를 인지했던 김시민 장군은 일단 준비하는 게 먼저다. 수성전, 성을 지켜야 되겠다. 무기 체계를 우리도 갖춰서 준비를 하자. 절대적 열세, 하여튼 그 열세잖아요. 훨씬 뭐 군사력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했고 결국 전투에서의 승패 요인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치명상을 입히느냐 하는 건데 그게 무기체제였었고 그래서 이걸 준비를 했고 그리고 군량 및 무기 충분히 준비했던 것이 김치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악공을 불러서 검은 고를 타고 풍수를 불게 해요. 이거는 이제 한가롭고 여유 있는 행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군인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지만 신작군에게는 향수병을 일으키게 하는 적군의 심리전에 무반응했던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거꾸로 이들에게 이러한 심리전을 전개를 했다. 그래서 심리전과 탁월한 리더십이 진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이런 심리전 효과를 통해서 결국 승리를 이끌어다는 그 얘기를 이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고요. 전투는 지휘관의 리더십, 용병술과 병사들의 용기로 가능해집니다. 결국 성을 공격하는 왜군이죠. 초반에는 이들의 용기가 왕성했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는 성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침략군의 기운이 쇠하기를 기다려서 바로 대응작전을 전개했던 것이 이길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용병술 위와 아래가 서로 친목을 같이 하는 것, 하친 군인과 백성들이 일단 그래서 장수와 병사가 함께 승리를 이끌어냈던 장병 공승 김시민 장군의 리더십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뛰어난 용병도 여기 있었다는 거고 이 얘기예요. 시간은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맹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죽기를 각오하고 군민 일치를 고출했던 사람이 김시민 장군인데 군심과 민심을 획득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분을 따르자 이분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주는 것은 이 지리적 이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하늘이 도와주는 것 지리적 이점 이것보다 중요한 것도 역시 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군민 일치를 도출해냈던 김치민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엄정한 상벌, 명령, 병사들을 정예화시키고 명령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게 했던 것. 이게 결국 사기와 용기로 북돋움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결국 엄정한 지휘 명령 체계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김심 장군은 아내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야심한 밤에도 성을 다니면서 군사들에게 먹이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지키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이기자 하는 얘기를 독려했다고 그러죠. 그러니 어떤 침략군의 침략에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한 마을 지키는 것은 한 길을 지키는 것만 못하고 한 길을 지키는 것은 한 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결국은 지휘관의 엄정한 명령과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따르는 군인이 있었기에 이것이 결국 김시민의 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면 대결에서 불리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적군의 공격을 오판시켜서 전력을 소모시켜서 결국은 물러나게 하는 그런 것이 방어 전략에서 나왔던 거고, 왜군의 침입을 3면은 험지에 의거하고 한쪽 면은 적의 공격을 받았기에 함락은 불가능했다. 이 지리적 이점도 이런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진주저택에서 순국할 10월 10일입니다. 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갈 무렵 다 끝날 때쯤이에요. 아까 하여튼 별 방법으로 다 경고를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김시민은 여기에서 동문 북격대에서 일하면서 결국 이들을 막아냈고 6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마무리되는 10월 10일 밤새 전쟁을 했잖아요. 적군 시신을 돌아보던 중에 죽지 않았던 부상당한 미군이 총을 쏘면서 이마에 맞고 순국합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이렇게 해서 순국이 되고 이분은 전쟁에 하여튼 뭐 전쟁은 승리를 이끌었지만 결국 본인은 죽음으로 진주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진주성 전투는 1차 전투 승리, 김시민 최후의 승리, 돌아가셔서 순국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주대첩 1차를 승리를 이끌고 본인은 거기서 순국을 하고 더 이상 이분은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동양의 전통적인 지휘관 덕목을 지인용이라고 하는데 진주성 전투에서 지를 인과 용을 이렇게 발휘합니다. 김시민의 리더십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살신성인의 충의정신, 지휘관으로서의 능력,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충성심 이런 것으로 아군의 대승, 왜군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겨줬던 완벽한 패배를 안겨주는 거죠. 호국 정신은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했던 훈절 정신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 내가 먼저 명령만 하고 말만 하고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직접 먼저 모든 것을 지휘하는 그런 솔선수범 정신이 있었고 심리전을 통해서 왜군을 무력화시키고 수적으로 병력적으로 병기 군사적으로 무기적으로도 전력적으로 약했는데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것도 이런 것이고 결국 민관군을 하나로 이끌어냈던 이런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김치민의 리더십과 관계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진주성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지리적 지정학적 요건도 이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진주성 전투는 인간 최초 최대의 육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고 그런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된 승리였었다. 김치민 유적지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병천에 가면 가전면 닷밭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삼거리 공원에 있는 거고요.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경제가형 정신과 자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고 비행하벨의 의리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겠죠. 불굴의 저항정신. 결국 6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전쟁은 외교 문서 대신에 전투라는 정치를 말한다. 이게 클라우디에 비체라고 하는 전쟁론을 교수했던 독일의 학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 시에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군대와 정부와 국민은 하나가 무너져도 그냥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전쟁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현재 뭐좀 앞에 쭉 지금 2교시에 김지민 장군의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의 천안에 대한 이야기를 1교시에서는 교통의 핵심 메카였던 천안 삼거리에 대한 것으로, 2교시에서는 천안의 많은 인물 중에서 임진왜란때 호남 방어의 최교두가 였었던 진주성 대첩의 1차 진주대첩을 승리를 끌었던 천안 출신의 김지민 장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안을 이해하는 조그만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